네, 지난주 Q&A 시간에 질문해 주신 분 중에서요. 네, 세 분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송용호님, 김경헌님, 정혜성님. 이 세 분께는 특별히 선정된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께서 고대하시던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김기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노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또 상대방도 또 분노를 느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분노가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예,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뭐 삶에 있어서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한 해결과 근본적인 해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처치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이 있는데, 응급처치는 아까 이제 분노가 하는 역할이 투쟁과 도주라고 그랬잖아요. 응급처치는 도주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감정에서 시간과 공간이 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이게 이제 응급처치 같은 거죠. 그리고 뭐 심호흡을 깊게 하라든지,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명상을 하라든지, 요즘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응급처치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처치는, 근본적인 처치는 내가 분노했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현재 그 분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역사가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분노를 냈고 어떤 감정들이 나에게 만들어졌을까, 이제 거기부터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재해석하는 거죠.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다시 글로 돌아가서 마지막 질문이 뭔가 하면요, 뭐 색깔이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메시지가 들립니까? 그것보다는 마지막 질문은 거기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시죠? 이게 뭐냐면은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시작했던 그 과거에 진짜 분노했던 그 자리, 거기에 돌아가서 내 삶을 다시 해석해내는, 그리고 다시 현재가 건강해지게 하는,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건데, 이거는 조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약간 가벼운 얘기를 했지만 친구가 필요하다는 게, 같은 형제가 좀 도와주시는 게, 우리 형제들이 친구가 도와주는 게 뭐 전문적이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고 그걸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해석해내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이 근본적인 방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상대방의 분노 자체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분노를 해석하는 내 자신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예. 좀 그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방식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은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빌리프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죠. 네. 제가 신념 체계를 바꿔주는 거, 자기의 신념 체계를 바꿔주는 건데, 신념 체계 때문에 분노하거든요. 저희가 이건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걸 바꿔주는 방식은 말씀하셨듯이 뭐 재해석하는 방식들, 자기를 해석하는 방식들. 대부분 지난주 기억해 보시면, 누가 나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요,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어떤 공격을 받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분노하는 게 이 정석이거든요. 네. 해석이.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건 내 생각인지 뭐 한번 해석하는 방법, 요게 이제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길룡님,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그다음 김대용님께서 첫 번째 질문과 좀 그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분노를 내가 인정을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인간관계가 틀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분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분노도 상대방이 하는 분노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나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도 본인이 과연 이걸 인정하고 이 분노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라고 본인도 그렇게 느낄런지, 이런 부분에도 자기 자신에도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의 분노도 이해 못하고 내 자신의 분노도 이해 못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얘기 같습니다. 잠깐 그 질문에 보면은 질문에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 안에 보면은 내가 이해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해한다는 거는요,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이 기승전결을 이게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근데 상대방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분노는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슴에서 만들어지고 더 밑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사람만의 스토리가 있고 그 사람만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그런 감정으로 갔던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분노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 영혼까지 내려와서 네. 도대체 나는 진짜 뭐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이게 더 답이 아닐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해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 포기하고 포기이죠.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신가요? 예. 받아줘야죠, 그냥 받아들인다. 예. 공감, 경청, 지지, 그럴 수 있구나. 예.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건요, 나하고 비슷할 때 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 못하는데, 예. 내가 나를 그 부분에서 이해 못하는데 똑같은 분노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저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이 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데. 닮을 꼴일 때 오히려 더 분노해요. 더 분노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러면 자녀들도 나 비슷한 아이 보면 더 분노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저를 닮은 아이를 보면서 더 분노해요. 첫째, 둘째, 셋째 보면서 저를 닮은 모습이 나오면 더 힘들어요. 그러면은 참 인간 감정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죠, 면에서. 그렇죠. 네. 예. 네, 자 연령대를 조금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요, 감정적인 성숙을 이룬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분노가 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강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이 가면을 많이 쓰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 그런 아이도 또 조용하고 또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과연 내 아이는 이 감정적으로 잘 소화를 해서 이렇게 평온하고 화를 별로 내지 않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얘가 가면을 몇 개씩 쓰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이 부모님 입장에서 쉽게 쉽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분별할 방법이 있을까요? 분별한 방법은 그 가정에서 두 부부가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보면은 자녀가 해결하는 지금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녀가 그 어떤 가정의 문법이 있거든요. 감정을 표시하는 문법. 그 문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 부모가 만들어놓은 문법에 의해서 그 문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어른들, 그 가정의 어른들이 쓰고 있는 문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얘가 쓰고 있는 문법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문법을 조금 더 영악한 아이들은 부모의 문법을 이렇게 이용하죠. 부모가 하는 방식들을. 네. 예. 그러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 형태를 그대로 자녀들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는 확실하죠. 예. 확실하다고 얘기하시니까 또 겁이 나는데요. 그 외에 보통 저희가 드라마를 보면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이런 대사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학교에 집에서는 이렇게 참 부모 말도 잘 듣고 또 솔선수범하는 아이가 학교에서 절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나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예. 이 완전히 달라지는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회화된 거라고 봐요. 부모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네. 항상 좀 이제 사회적인 얼굴하고 가정에서 얼굴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리가 너무 많이 나면은 이제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상대했을 때, 가까운 사람들 상대했을 때하고 학교 가서의 어떤 얼굴하고 네. 이런 것들이 상대에 의해서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될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 표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모 기업 회장님, 사모님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그러진 않고 법정에 가서는 상당히 온순하시거든요. 근데 분노를
감정을 컨트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 그런 어떤 직원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이제 사회화 돼 버린 거죠.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게 다 예. 근데 또 뭐 혹시 그런 경우는 또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경우는 굉장히 분노나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혹시 그런 경우도 뭐 가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 이제 생리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또 이게 이제 그 호르몬의 영향이라든가 또 이렇게 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억양이라든가 말의 스피드라든가 말을 쓰는 단어의 어떤 그 긍정적인 단어인지 부정적인 단어인지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뭐 부모님의 영향력으로부터 아마 분노라는 영역은 거의 벗어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군요. 예, 예. 예. 참 부모님들은 평소에 언어와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평소에 어떤 대화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예. 예. 그 강연 중에 하신 말씀 중에서 무척 공감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네, 대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분노가 대화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정말 가슴속 깊이 다들 이제 간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가정에서는 그래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제대로 한번 대화를 해봐야지. 애들을 불러 모으지 않겠습니까? 예. 자, 얘들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예, 우리 대화 한번 해보자. 자, 너부터 한번 해봐. 너 화난 게 뭐야? 예. 라고 물으면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축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축구를 할 때 골을 넣으려면요 쓸데없는 패스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쓸데없어 보이는 패스지만 주고받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공간이 나고 공간이 나면 찬스가 나는 건데 내가 결정적인 이 찬스를 얻기 위해서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패스를 안 하니까 끝까지 몰고 들어가 뺏기다가 우리가 지는 거거든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안 돼요. 그 쓸데없어 보이지만 쓸데없는 대화를 많이 해라. 우리는 항상 쓸데 있는 것만 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많이 주고받고 하다가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어려운데요. 그 아빠들이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방식은. 목적 중심적인. 그렇죠. 일방적으로 훅 들어가는 거. 이게 경계를 침범한 거예요. 예, 이게 아버지의 특징인데. 그럼 어떻게 좀 훈련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가정에 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법 같은 건데 아내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가장 하는 말 중에서 가장 그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아내가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여보 대화 좀 해요. 뭐 이러면 가장 무섭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여보 대화 좀 해요. 뭐 이러면 가장 무서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평소 때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현재에 대한 느낌, 아까 이제 현실에 대한 느낌 얘기했잖아요. 예, 꽃이 좋다라든가 아니면 날씨가 어떻다라든가 그냥 지금 있는 얘기, 지금 내가 느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것들을 좀 넓혀나가면 어떨까? 예, 처음에는 쉽지 않겠죠. 뭐 대화가 없다가 그렇겠네요. 아버지들이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또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벼워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뭔가를 결정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권위가 있어야 돼요. 너무 가벼워지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지표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지표가 없어지면 안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를 치고받는 대화들을 계속 좀 하셔야 된다 이거죠. 네,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청소년기의 자녀와 부모도 물리적 거리가 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경계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맞죠. 예, 허깅하려고 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 부모도 사실은 아닌 척하지만 자녀가 거절할 때마다 사실 마음의 상처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경계를 허용하다가는 오히려 경계가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이게 제대로 손 한번 잡고 나들이 하는 것도 힘든 게 아닌가, 말 한번 거는 것도 또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종류의 걱정을 하실 것도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과의 경계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인정해주고 또 내가 다가가고 싶을 때 또 자녀가 좀 그것을 받아줄 수 있게 하려면 이 경계에 대한 인식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딸이 둘 있는데요. 뭐 갑자기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도망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뭐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때가 예. 그런지. 예. 물론 뭐 아직까지도 허깅할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이렇게 거절할 때는 또 저도 그냥 마음이 획 돌아서 야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저도 그냥 획 돌아서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경계, 이 청소년기 자녀들과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일단 이제 머리에 이렇게 이성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으로는 어쨌든 애착이 형성되면은 분리가 맞는 거예요. 애착과 분리, 애착과 분리. 이게 이제 그 세상 사는 원리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어쨌든 분리가 원리예요. 분리가. 그리고 그게 욕구고. 그걸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잘 분리를 해야지, 잘 경계를 형성, 분리를 해야지 그 다음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를 맺는 게 쉬워지거든요. 그때 이제 힘들게 분리가 되면은 그 다음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화 중에서 핵심적인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서두른다는 거죠.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내가 우리 아이와 허깅도 못하는 우리 아이와 관계가 그냥 끊어진 관계가 되지는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현재가 조금 이제 무리수가 있는 거죠. 뭔가를 할 때.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방법은 인카네이션 같아요.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오기. 그리고 또 여성들은 저도 가정에 두 여성이 있는데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허깅해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잘해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까칠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제 눈높이가 아니라 그 아내나 아이의 컨디션,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게 사회적 상황, 뭐 시험 기간이라든가 뭐 이러면은 건들면 안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네 질문이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있나요? 네 잠시.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신 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녀들과 대화하는 대화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핑퐁 치듯이 계속 주고받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좋은 질문을 좀 많이 만드셔서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내 안에 좋은 질문들을. 그 좋은 질문을 만드는 법, 이게 첫 번째예요. 대화를 할 때는. 대화를 할 때 좋은 질문을 만드는 법이 첫 번째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나 알면 돼요. 정답이 정해 있는 것, 정답이 정해져 있는 대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그 다음에 why로 시작하는, 왜로 시작하는 질문.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요, 가슴에 있다가 머리로 가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로 딱 시작하면 머리로 가기 때문에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그 왜라는 거 말고 어디서, 언제, 무엇이, 뭐 이런 질문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드는 뭐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담담형으로 끝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네가 그런 감정을 갖게 했지? 뭐 이런 질문들, 열린 질문이죠. 그러면 이제 대화를 듣고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어? 뭐 이런 질문들이요. 왜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질문들을, 지혜로운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질문을 잘하셨거든요. 그 질문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머릿속에 막 넣어두는 게, 그게 첫 번째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제 뭐 방법이 있다면, 이제 분노에도 진짜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요, 벤팅이라고 해서 이 분노를 폭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폭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해요. 진짜 분노에 샌드백 좀 쳐볼까 가서, 아니면 아빠하고 샌드백 좀 쳐볼까? 치는 거예요. 치면서 그걸 쏟아버리는 거죠. 그런 공간이 남자아이들에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공간을 좀 안전한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예, 이게 아주 안전이 중요한데 아주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그 자녀 그 아이들도 좀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예, 정리해 보면은요 답은 사실 없죠. 답은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벤팅했던 그 아까도 대화하는 퍼실리테이션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항상 기도하는 거는 나와 이 형제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라고 나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답을 주시라고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답이 내 마음 속에 나도 느껴지게 해달라고 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가 명시적으로 기도하던 보이게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나시면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연 그리고 통찰력 넘치는 답변으로 함께하신 우리 마상욱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이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분노 다스리기란 주제로 7월 첫 번째 월요일이죠. 7월 6일입니다. 오후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